이제 분단 이후에 지금 60년 동안에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층위를 나눠서 사실 이 5개의 글들이 이런 전체 층위를 포괄해 놓고 이렇게 층위별로 나눈 것은 아니지만 대략 분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역할 분단이. 이관희 선생님은 자유주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커다란 분단 이후의 상황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족쇄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제 어쨌든 좌파가 한 번도 헤게모니를 잡아보지 못한 채 계속 축소되는 그 과정을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셈이고, 이승환 선생은 그 생명보호라고 하는 문제, 자살이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현재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의 그 이면을 가지고 이제 좌파 정치가 어떻게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왔는가 이런 거를 또 가장 국소적인 부분을 가지고 뒤집어서 이제 그 진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분 사이에 이제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지만 헤게모니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두 분이 대안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지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제 글은 사실 써놓고 안 봤지만 이승환 씨 글을 좀 봤어요. 다른 서영표 선생 글은 옛날에 제가 첨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충 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저기 NLP 그리고 뭐 평소 때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누는 경우는 충분하게 이승환 선생하고는 크게 다를 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앞식이지만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게 뭐냐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가 계속 그 글들에 많이 있어요. 죽거나 남거나라고 하는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있잖아요. 죽거나 남거나. 사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취받고 억압받고 수탈 배제당하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살려달라는 애원이고, 근데 제가 또 하나 저 진보평론 옛날에 글 쓸 때도 그 시를 인용했지만 죽은 박영근 시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80년대부터 시에 대해서는 잘 뭐 이론적 이런 건 모르지만 시 같은 걸 좋아하는데 박영근 시인을 제가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분이 객사 비슷한, 거기 보면 이제 뭉크의 이 시 그 그림을 보고 절규라고 하는 발표되지 않은 이제 마지막 그 유고 시집 맨 뒤에 보면 절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그런 거 아무리 외쳐도 자기가 그 외침을 자기만 듣는데 저는 이게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환 씨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동일하고, 다 이제 헤게모니는 사실 정말 이승환 씨가 원래 그 전공자예요. 헤게모니 관련해서.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단순히 이승환 씨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꼬미랄레 토론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전히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지금 뭐 무역출이 저 국민택 선배도 와 있고 뭐 이제 그 산호이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형태도 있지만 제가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관심을 갖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포스트주의적인 그런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사실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부에서 그런 게 이게 운동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뭐 다양한 아무튼 나름대로 운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그 약점은 뭐냐면 어떤 집합적인 힘이라는 게 그렇게 뭐 필요하냐 그러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굳이 중요한 거죠. 그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은 어떤 순간을 변화시키고 이런 데 굳이 중요한 힘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데 있어 여전히 취약화되는 거죠.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이승환 선생이나 서영표 선생님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노동운동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지금도 요새 그렇잖아요. 뭐 사회주의다. 사회주의가 이제 핵심적인 여전히 사실 화두죠. 그럼 그 사회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뛰어난 여기 뭐 이론가들이 많이 있지만 제 느낌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대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되고 또 대중적으로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지를 했던 거죠. 지식인들이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생태 문제라든지 환경 뭐 아니면 뭐 페미니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을 터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목적의식적으로 인식이 안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적의식성을 가지고서 접근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젠더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외부에 옛날에는 사실 그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동과 자본의 문제만을 갖다가 주요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현실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그 외부에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직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고 여타 생태운동이나 무슨 뭐 페미니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노동과 자본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외부화시킬 수 없고 그렇다는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것은 사실 이제 옛날과 다르게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그것이 뭐 치밀하게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험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꾸미날래 우리가 워크숍이니까 우리가 작년에 녹보적을 했잖아요. 녹보적도 사실 그런 맥락인 거죠. 어느 사람들은 그것 빼냐 언제 하는데 사실 그걸 다 나열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나열하자면. 근데 사실은 이것들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사회주의다라고 하면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가 옛날에 얘기했던 어떤 공산, 요즘 이제 꾸미죠. 차이가 없어요. 사실 장벽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현 단계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많이 그 내용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그건 꼬뮤니즘의 다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꼬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박영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자기 통치성 대중에 그것과 항상 밀접. 저는 아무리 이 세상의 면에서 자본주의가 철폐되고 만약에 어떤 혁명이 돼서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다. 결국은 다시 획일될 텐데 역사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대중들의 자기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여전히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꼭 노동운동이 뭐 헤게모니를 이렇게 하라 그러지 누구라도 좋아요 저는. 생태운동이 됐든 뭐 젠더운동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서 운동을 좀 이렇게 앞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사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인 것은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수십 년간을 해왔고 여전히 나름대로 사실은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떤 집합적 힘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집합적 힘, 수십 년 동안 물론 그 집합적 힘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장애가 많은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 뭐 잘 나간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민주노총이 지난번에 뭐 전교조 아니면 뭐 이게 이 공공의뢰이라든지 뭐 금속노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해서 뭐죠 이게 무슨 신고서를 이렇게 찢어버렸다. 참 웃기는 거죠. 그 신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수없이 이미 옛날에 찢어버렸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둥전자 투쟁을 했는데 6년 정도 투쟁을 했는데 민주노총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틀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오래 그렇게 굴러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장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다른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단순히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제도 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제도와 그 밖을 횡단하는 뭔가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실은 그 노동운동 이런 언급은 하고 이제 이 책 속에서 이 글에서도 보통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아까 박영훈 선생님 했지만 전의를 자임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어떤 운동이 됐든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현 단계에 있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떤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들을 재구성해야지만이 되고 결과적으로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맥락에 있을 때만이 무슨 자유주의 세력 아니면 안철수 세력 이런 거로부터 사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 많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기 어렵네요. 이승환 선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조금 다시 한번 토론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좀 정리를 해보자면, 헤게모니 구성, 좌파 헤게모니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걸 이거에서도 여러 층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헤게모니는 단순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떠나서 어쨌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힘, 정서적이고 또 사상적인 힘들의 결집체인데, 이제 그런 걸 구성해야 되는 거는, 그런 상황은 그런 동력 형성이라든지 뭐 조건 방법,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굉장히 거시적이고 헤게모니, 문파 헤게모니에서 좌파 헤게모니, 무수하게 긴 시간 동안에 벌어져야 될 다층적인 상황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과 지금 이승환 선생님이 이제 당장 예를 들면 마지막 구절에서 자살 하루에도 38명씩 죽어가고 있는 1년에 15,000명이면 70년이면 15만 명인데, 예를 들면 이들을 위해서 당장 실천을 해야 되는, 이거는 헤게모니 구성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겠으나 그것과 굉장히 독소적이고 미시적인 실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차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승환 선생님께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또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지금 이승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보자면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고, 그리고 또 전략을 전술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략적 차원, 부좌파의 전술, 지금 전략과 전술 구분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발달 장애인의 예처럼 그런 포괄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그걸 이제 헤게모니를 재구성은 아니죠.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헤게모니 형성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아래로부터 포괄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좌파 계급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저는 구좌파적인 계급 정치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얘기를 좀 다르게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공간하고 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 공간을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도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간에 두 개가 있거든요. 자신의 경험이나 추억이나 뭐 삶의 어떤 일들인데, 도시 공간은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가지고,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공간은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평면 격자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운전자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그런데 그게 다 잘라내, 평면을 시켜서 잘라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두께가 있던 공간이 뭘로 평가되냐면 평당 얼마로 교환 가능한. 그런데 제가 거기 몸을 생각하는 게, 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할 때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평당 얼마니까 이걸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시킬 건가를 생각하지만, 몸이 괴롭다는 거거든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몸이 괴롭지 않고 뭔가 고통스럽고 하지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다시 상품, 화폐, 그 다음에 소비를 통한 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힐링 내지는 뭐 치유 내지는 어떤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문제는 그걸로 치유되지 않은 몸 그 자체가 느끼는, 체험하는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눌려도 상품화되고 화폐화되고 평면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져도 누를 수 없는, 계속 나온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약간씩 엇나가면서 마주치긴 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냐?
급진적 민주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뭐냐? 그 사람들이 몸으로 체험하지만 결국 몸으로 체험하는 고통을 화폐를 통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는 뭔가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정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즉 마주치거든요. 마주쳐서 뭔가 저항을 하긴 하지만 그 저항조차도 다시 상품화폐의 사슬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잡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인 거고, 그리고 정치적인 표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파들은 두 가지 이 경우인데,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대단히 낭만주의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요즘에 녹색 좌파들이 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자본주의가 도래하기 전에는 아름다웠고 자본주의가 있기 전에는 공동체주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모든 걸 망쳤다라고 하는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이념적이고 이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거에 호소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하고 떨어져 있냐면 지금 정치적인 주체가 돼야 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몸의 체험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즉 구체적인 공간으로부터 유리돼서 추상적 공간, 즉 평면화된 공간 속에서 여전히 좌파들도 사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의 힘이 만들어낸 평면적인 공간에 자기 스스로 잡혀 있다는 건데, 이 평면화된 공간에 부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시민운동이 가장 가지고 있는 약점이 결국 주체화 전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주체화 전략이라는 건 뭐냐? 자기 몸의 체험을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내고 통로를 만들어내고 같이 마주친 다음에 다시 흩어지는 게, 그 마주침이 계속 어떤 틀 안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념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깔끔한 걸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몸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걸 표현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소란스럽고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운 것을 계속 소란스러움과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그 과정 자체를 정치적 동력화 시켜야 되는데, 좌파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그림에 호소하거나. 그러면 제 생각은 구체적 공간과 몸의 체험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그게 계급적인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체험은 노동자가 체험하는 게 있고요,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의 체험하는 게 있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체험하는 공간이 몸의 체험이 있을 수 있고요, 여성들이 몸이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모아내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가졌던 이미 주어져 있는 계급적인 위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틀 내에서 우리가 자본의 격자 속에서 뭔가 눌려있지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불만 내지는 몸의 체험들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사실은 저는 헤게모니적인 정치라고 하는 게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묻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시적인 헤게모니를 우리가 구성하자고 자꾸 하고, 또 미시적 실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양자가 어떻게 실현하거나 연결되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형 전체가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었는데, 말하자면 구체적인 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노동이 아닌 구체노동의 현장, 구체노동의 현장에는 이제 비생산적 노동의 현장들이 수많이 깔려있겠죠. 이게 자꾸 자본에 포섭되는 과정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그 격자의 사이를 또는 그 위를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 프레탈하게 접고 펼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설명이고, 그런 과정이 될 때 아까 이승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제 말하자면 헤게모니를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정한 역동성을 가진 참여와 역동성, 그 마주침이 있는 그런 과정으로 헤게모니라는 개념 자체를 재개념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로까지 얘기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승환 선생님께서 그 NLPDR의 문제를 얘기했던 그 과정하고도 그 과정에서 PD가 NL의 문제점을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PD의 문제점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문제, 그러니까 대중화 전략 또는 주체화 전략 또는 지금 얘기하는 몸의 문제, 감성적인 어떤 소통, 이런 차원과 또 연결을 시켜서 한 번 더 발표하신 논의를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NL과 PD의 관계는 토론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예, 일부러 토론을 좀 어쨌든 뭐 자유로운 관점에서 그냥 얘기를 하셔도 좋고 다시 한번 지금 나오신 얘기들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못하셨던 얘기를 말씀하셨죠. 사회적 현실의 그 거시든 미시든 중범이든 간에 그게 매우 복잡한 두께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분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그렇게 파편화된 격자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정파들 간의 이합집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중운동으로의 확산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될 텐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사실은 PD 운동, NL은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일정한 대중성이라는 걸 항상 화두로 내걸고 움직여 왔기 때문에 지금 망해던 좀 뭐 나중에 소진을 하던 대중운동에 말하자면 그게 정속적인 그 1인 명령체제에 기반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중운동, 일정한 대중운동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PD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성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니셔티브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이 능력, 헤게모니적 능력인가요? 사회적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부족한 이제, 말씀 못하신 부분 더 추가요. 사실 이제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 제가 요즘에 조희원 선생님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정을 안 짓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 효과, 유역 효과 이렇게 두 가지를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한 2004년도부터 집합행동이라는 강의를 해왔어요. 거기서 그런 논의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파가 될 수 있는 집합행동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뭐냐면 기존의 가치관이라든지 관행으로서의 사회적 정신이라든지 멘탈과 연결되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집합행동의 틀을 만들 때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거여서 거기서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운동 목표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좌파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주의라는 아주 공모하기도 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NL은 사실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이제 뭐 어떤 그룹이 파시와의 교환반대 혁명으로 재원을 외칠 때 독재태도 민주쟁취라는 어떤 아주 단순화되고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호를 제안했던 거. 이게 물론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대단히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운동 목표와 군의 포괄성에 대한 문제, 성공의 정도의 문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PD는 제대로 정치 과정 속에서 성공을 이끌어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NL은 어쨌든 간에 정치 과정 속에서 성공을 이끄는 경험은 있죠. 60항쟁을 어쨌든 간에 후원철폐 독재차도라는 것을 통해서건 어쨌든 대중동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었고 뭔가 이제 이 개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어떤 이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운동인가에 대한 문제. 또 하나가 다른 집단과의 연계성 정도인 거예요. 얼마만큼 다른 집단과 아까 사회적인 역량이라는 게 소셜 캐퍼시티라는 게 단순한 헤게모니라는 문제도 있지만 포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인데 좌파는 스스로가 전위로서 비판하고 재단하는 어떤 자로서 자입을 해왔던 측면이 있죠. 자기가 대중이라고 생각해보거나 배우려고 해보거나 혹은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대중의 바다 속에서 뭔가 시도해보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단과의 연계성 정도에 따라서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거, 지도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고 기존 엘리트들과의 어떤 관계성,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역사성을 보면 사실 그 마스터 플레이는 민주화 운동 말 그대로 일반적 민주주의였다는 거죠. 근데 PD적인 어떤 프레임은 CA나 PD적 프레임은 일반적 민주주의 프레임이 아니었죠. 변혁적 프레임이었죠. 그리고 지향도 권력지향적 권력지향적인 어떤 전략을 구사했지 정체성 지향적 전략을 지향하지 않았던 거죠. NL은 물론 이제 민족자주 민주정부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후에 전민항쟁을 통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이제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준비기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그들의 마스터 프레임은 민주화운동 마스터 프레임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저도 분명히 이제 이러한 어떤 이 집합행동의 프레임들이 결과적으로 민주화 이후, 포스트 민주화 이후 진보 정치 혹은 NL을 내파시키는 요인이 됐던 것만은 사실인데 좌파가 배울 수 있는 지점은 없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아까 대중운동이라는 측면을 이야기했을 때 좌파는 과연 이러한 어떤 물론 이제 이 자주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대중화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엄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문의가 우리가 이 특징 문의가 PD, NA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NL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그게 꼭 NL한테 배워야 된다. NL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NL, PD가 아니라도 우리 많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사실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첫 번째 글을 사실은 안 쓰겠다 그러다가 이제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 NL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뭐 대중을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역의 어떤 진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실은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상이하게 생각하자 그러지만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의 어떤 자유주의 정책 사실 이제 만약 굳이 서구하고 따진다면 김대중 정부, 김대중 그 회고록에 보면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아무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기획 속에서 다 움직였다는 거지. 그거는 그 NL 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했다. 한 건 좋은데 그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이 자기 운동 내부에서 갖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될 건 그 부분이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은 별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많이 배울 수는 있어요. 지금 말을 쓰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운동의 경험들, 그게 꼭 한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튼 그 특집 자체가 아무튼 그렇지만 그것을 NL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자가당착이다. 오히려 배우면 그냥 끝나는 거다 우리는. 거기에서 뭘 배워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큰 아까 이제 전략과 전술 얘기했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반성하고 뭔가들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진짜 단언하건데 NL로부터 뭘 배울 생각을 하지 마라. 진짜 아까 그 말씀, 그 말이라면 그것은 다양한 여러 경험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거다. 굳이 배운다라고 하면 그 말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좀 전에 이창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 아주 단순화시키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해집시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해지는 것을 막고 있느냐? 그건 자본주의적이고 상품 시장주의적인 관계들.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순화시키자면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있지만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중요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얘기가 좀 이렇게 모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측면을 갖고 있는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짧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략과 전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전략은 좌파는 애초부터 자본주의 극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히 망가져서 러시아 혁명 직전에
공개된 사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다수파가 될 수 없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나 소수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략적 위치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지금 얘기 과정에서 나온 셈이고요. 그러나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 소수파가 전략적으로는 소수파이지만 전술적으로 다수파가 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저는 이제 좌파 헤게모니 논의를 할 때 반드시 지금 결국 얘기가 이렇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이 층이들이. 지금 이과일 선생이 얘기했던 것도 그런 측면과 연관돼 있고 반대로 지금 최영표 선생은 그러나 전술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리고 팩탈하게 어떤 우리가 행동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집합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창출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소수가 언제나 영원히 소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볼셰비키가 10월 혁명 같은 경우를 보면 4월 테니 전까지는 극소수파, 소비에트 내 극소수파였는데 한 석 달 만에 다수파로 바뀌잖아요. 급격한 변혁 과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박영재 선생이 이제 마지막에 말하자면 전이 아까 레닌의 이제 대중과의 거리를 다시 환기하면서 전이들의 다양한 실험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헤게모니 개념을 우리가 재정의 한다면 그런 이제 전이로서의 소수파일 수밖에 없는 좌파가 어떤 정치적 실험을 가지고 소수를 다수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분단 취재라고 하는 논의를 하시면서 NLPD 구조가 처음부터 하나였는데 이것이 문화적인 과정 자체에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재평가하면서 다른 틀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연관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좀 따로 얘기해 주시죠. 아니 여기 저보다 전문가들 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계속 여기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근데 아니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1990년대 중반부에 포스트 방송 막 나오고 이제 그 이후 지금은 이제 또 그 이후인 것 같아요. 이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것들 중에 뭐 이제 주체에 대한 해체라든지 이성에 대한 비판 그중에 이제 헤게모니 개념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주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이제 이 성찰적 기능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 뭐 헤게모니 얘기할 때도 이미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헤게모니 개념을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바뀐 지형에서 그 정신이 어떤 운동과 만나서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힘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뭐 꼬밀랄레도 계속 거의 10년 넘게 했는데 적어도 거기서 좀 차이들을 넘나들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좀 한 발 좀 더 나간 어떤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솔직히 뭐 여기서 제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의 기존의 정파운동 했던 사람들한테 별 기대 안 해요. 그만큼 저는 그 이후에 적어도 80년대 그런 정신조차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는 적어도 90년대를 거쳐온 어떤 그 정신들이 오늘날 다시 그 어떤 접합의 지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부작파적인 사람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중을 되게 그러니까 대중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통치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라는 게 아까 이제 뭐 그런 얘기 사실 좌파가 그러니까 끝까지 그게 소수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은 이미 자본주의 안에 시공간 격자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넘어서려는 건 엄청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향유하라는 명제를 너의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명제를 대중사회에 딱 가지고 나가면 완전히 거꾸로 바뀌거든요. 소비하라는 욕망을 바뀌어서 그 사람들도 이게 제가 보기엔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대중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우수한 사람을 이미 잉여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희망을 주려면 저는 희망을 만드는 건 단순한 언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힘을 창출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 내적인 어떤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진보 이거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걸 넘어서서 서로 연대하면서 뭘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저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기존의 정치운동, 정파 운동했던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해요. 저는 여전히 기존의 정파운동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중앙 권력을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대중들에게 자치 능력을 키우는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지방자치 선거고 지방자치에서 그들이 그러고 운영해보는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한데 자치 선거에는 별로 중요시 않아요. 근데 대신 대통령 선거하면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0. 몇 프로 받을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갈라서요. 왜 그때는 그렇게 선을 긋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만약 그렇다면 지방의회 선거에서 차근차근 그거 그러면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항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이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근데 저는 만약 그것이 대중들에게 자기 통치 능력으로 돌아가는 어떤 정치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합의점들 속에서 의회냐 반의회냐 또는 뭐 정당이냐 반정당이냐 또는 해결문이냐 반해결문이냐 이런 좀 그것들을 좀 넘어서는 어떤 그런 걸 좀 기획하는 게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까 그 얘기는 그냥 안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5번 얘기를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이야기 많이 했는데. 30초만. 왜냐하면 그 중앙 권력에 대한 그건데 저는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그런 게 무너졌을 때 그 존재가 어떨까? 오히려 이런 어떤 불안이나 오히려 이런 게 아닐까? 중앙 권력에 대한 그 욕망, 그 따져보면 그렇게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부자파적인 그런 맥락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존에 그런 게 무너지면서 어떤 그 네트워크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을 무너지면서 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게 더 오히려 심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애처로운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정신적 측면에서 강하지 않아서. 예. 그건 보기 나름대로 여러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 지금 5분의 얘기를 좀 이렇게 말꼬리 있기처럼 한번 이어보기로 이 토론을 좀 해봤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새로운 지형이 급격히 변했고 좌파의 무능력 다 드러났고 대안을 찾는다면 결국 대중의 자기 통치 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현장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한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이제부터 플로우 토론으로 이렇게 좀 옮겨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다른 측면이 있는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논점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